8세기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 질서 한가운데 두 나라가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교역이 오갔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찬란했던 해동성국 발해와 섬나라 일본이 은밀하게 주고받았던 것은 비단 물건만이 아니었죠. 과연 그들은 무엇을 주고받았으며 숨겨진 진짜 적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8세기 동아시아의 역설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발해와 일본의 흥미로운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과거의 외교 전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뒷 이야기를 찾아 이야기하는 역사는 흐른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8세기 동아시아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거미줄의 중심에는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던 당나라가 있었죠. 당나라는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좌우하는 패권국으로서 그 위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수도 장안은 세계 각국의 사절단과 상인들로 북적이며 번영을 구가했고요.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당나라와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 역시 번성하여 국제적인 면모를 뽐내던 시기였죠. 하지만 모든 곳이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북쪽의 광활한 만주 벌판에서는 고구려의 옛 영토에 뿌리내린 발해가 서서히 그 이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 해동성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서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죠. 바다 건너 일본 또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며 당나라라는 거대한 존재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실리를 챙기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저마다의 이해관계와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동아시아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외교전이 펼쳐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복잡한 정세 속에서 발해는 건국 초기부터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기에 당나라와 신라는 발해를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특히 신라는 당과의 동맹을 통해 발해를 견제하려 했고 당나라 역시 발해의 성장을 경계하며 고립시키려 노력했죠. 이로 인해 발해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북방의 광활한 영토는 잠재력이 충분했지만 외교적으로는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발해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돌파구는 바로 바다 건너 일본과의 관계였습니다. 발해는 신라와 당나라의 견제를 피하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일본과의 교역 및 외교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발해의 무역선들은 단순한 물건을 싣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발해의 생존과 번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죠. 발해 사절단이 일본 조정에 도착하여 환대받는 모습은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던 발해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발해의 손을 기꺼이 잡았을까요? 당시 일본은 당나라와 조공 무역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발해와의 교역 및 외교 관계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발해와의 관계를 통해 문화적,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 했습니다. 발해에서 온 진기한 모피나 인삼 같은 특산품들은 일본 귀족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었고요. 또한 일본은 발해와의 유대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계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카드를 손에 쥐게 된 셈이었죠. 일본 조정 대신들이 발해와의 관계를 논의하는 회의에서는 단순한 교역을 넘어선 깊은 전략적 의미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일본 조정 대신들이 발해와의 관계를 논의하는 회의에서는 단순한 교역을 넘어선 깊은 전략적 의미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당나라와 조공무역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사실상 당나라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외교적 입지를 구축하고 싶었을 겁니다.
발해와의 교류는 바로 이러한 일본의 오랜 수건을 해결해줄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던 것이죠. 발해로부터 얻는 진귀한 물품들은 물론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할 수 있는 균형추를 얻게 되었다는 전략적 만족감은 일본에게 매우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마치 바둑판 위에서 새로운 수를 두어 판세를 흔들려는 것처럼 일본은 발해와의 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해와 일본의 밀월 관계 이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국 간의 활발한 무역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경제적 행위를 넘어 8세기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균형추를 흔드는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니까요. 발해와 일본은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외교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암묵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를 흔드는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듯 겉으로는 평화로운 교류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치열한 전략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며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긴장했을 나라는 바로 신라였을 겁니다. 신라는 북쪽의 발해,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이 서로를 보완하며 자신들을 포위하는 듯한 형세의 큰 압박감을 느꼈을 테니까요. 신라 입장에서는 발해와 일본의 연대가 자신들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라 조정은 발해와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때로는 당나라에 이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함께 견제할 방안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당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오갔던 외교 문서들 속에는 발해와 일본의 밀착 관계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겠죠. 당나라 역시 발해와 일본의 연대를 그저 단순한 교역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당나라 입장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밖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밀착 관계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테니까요. 당나라는 사신을 통해 발해와 일본의 관계를 주시하고 때로는 압력을 행사하며 이들의 연대를 약화시키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 위를 오가는 발해와 일본의 무역선들 곁에는 당나라나 신라의 감시를 위한 배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겉으로는 평화로운 무역선의 행렬이었지만 그 안에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긴장감과 대립의 불씨가 잠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발해와 일본의 무역은 단순한 물물 교환을 넘어 8세기 동아시아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자 숨막히는 신경전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이죠. 양국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았지만 그 관계 자체가 주변국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던 역설적인 상황. 겉으로 드러난 교류 뒤에 숨겨진 치열한 전략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바로 8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흥미로운 진실이었답니다. 우리는 발해와 일본이 겉으로는 평화로운 무역을 하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신라와 당나라를 견제하려는 치열한 전략과 숨막히는 신경전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양국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았던 그 관계 자체가 주변 강대국들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역설적인 상황은 8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흥미로운 진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각국의 생존을 건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던 것이죠. 발해와 일본의 무역선이 바다 위를 오갈 때마다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은 미묘하게 흔들렸을 겁니다. 발해와 일본의 교류는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경제적 행위를 넘어 약소국이 강대국들 틈에서 생존하기 위해 펼쳤던 고도의 줄타기 전략의 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라는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발해는 외교적 고립을 피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해 일본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절실했을 테고요. 일본 역시 당나라의 막강한 영향력에만 온전히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려 했으며 발해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귀한 물품을 얻고 나아가 신라와 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서로의 필요가 복잡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형성된 관계는 겉으로는 우호적인 교역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계산과 치열한 실리 추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약소국들이 생존을 위해 펼치는 줄타기 외교와 전략적 동맹은 비단 8세기에만 존재했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현대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복잡한 외교적 셈법을 펼치고 있죠. 때로는 겉으로 적대적인 국가와도 필요에 따라 은밀히 손을 잡고 오랜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발해와 일본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국제정세의 본질은 시대가 변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해와 일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국제관계의 본질적인 역설과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숨겨진 복잡한 이해관계를 읽어내는 귀한 통찰력을 선물해주는 것이죠. 단순한 물물교환으로 보였던 무역이 사실은 국가의 생존을 건 치열한 외교전이자 숨막히는 신경전의 한복판이었다는 진실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야를 더욱 넓혀주고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힘, 그것이 바로 역사의 진정한 가치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고립되고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를 받던 발해는 과연 어떻게 해동성국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으며 동아시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당나라의 막강한 영향력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발해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발해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 삼아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심도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발해는 어떤 전략과 노력, 그리고 지혜로 찬란한 해동성국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그렇다면 발해는 과연 어떤 전략과 깊은 지혜로 해동성국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으며 동아시아의 한 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의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바로 겉으로는 단순한 평화로운 교역처럼 보였던 일본과의 관계 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나라가 주고받았던 것은 비단이나 모피, 인삼과 같은 귀한 물품들만이 전부가 아니었죠. 오히려 이것은 8세기 동아시아를 뒤덮었던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각자의 생존과 더 나아가 눈부신 성장을 위한 치밀한 외교적 포석이자 주변 강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숨겨진 군사적 한수였던 겁니다. 발해는 당나라와 신라의 강력한 압박과 견제 속에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했고, 일본 역시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외교적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처럼 발해와 일본 사이에서 빈번하게 오고 갔던 사절단 교환과 활발한 무역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훨씬 뛰어넘어 정치적, 그리고 은밀한 군사적 동맹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귀한 정보들을 교환하며 동시에 잠재적인 적국인 당나라와 신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국제 체스판 위에서 두 약자가 손을 맞잡고 강자를 에워싸는 역동적인 형국이랄까요. 특히 발해는 일본과의 관계를 발판 삼아 당나라와 신라로부터 오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북방 영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동아시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려 했습니다. 일본 역시 발해와의 관계를 통해 당시 지나치게 강력했던 당나라의 영향력을 교묘하게 분산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하며 점차 세력을 키워가던 신라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를 던질 수 있는 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발해와 일본의 긴밀한 움직임은 주변의 강력한 강대국들의 예리한 눈을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나라와 신라는 발해와 일본의 이러한 밀월 관계를 결코 예사롭지 않게 바라봤고 깊은 우려와 함께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신라는 발해의 남하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려 했고, 당나라 역시 동방의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자신들의 확고한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역사 기록에는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가는 길에 신라 해안을 경유하며 겪었던 미묘한 갈등 상황이나 발해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종종 엿보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당나라 또한 발해와 일본의 교류를 면밀히 감시하며 외교적 압박을 은밀히 가하기도 했고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화로운 무역선들이 유유히 오가는 바닷길이었지만 그 넓은 바다 너머에는 각국의 정보 수집선과 감시선들이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움직이며 숨막히는 신경전을 벌였던 것이죠. 결국 발해와 일본의 활발했던 무역은 단순한 경제적 교류를 훨씬 뛰어넘어 8세기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팽팽한 균형추를 뒤흔드는 매우 강력한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도구로 능숙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서로의 명확한 이익을 위해 손을 맞잡았던 이들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주변 강대국들과의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도의 긴장감이 8세기 동아시아 전역을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평화로운 교류 뒤에는 이처럼 치열한 전략과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숨막히는 대립이 끊임없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복잡하고 역설적인 외교전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라고 우리는 이 시대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발해와 일본의 이야기는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약소국들이 생존을 위해 어떤 줄타기 외교와 전략적 동맹을 펼쳤는지 그 깊은 지혜와 치열한 고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며 실리를 추구했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복잡하고 다변하는 국제 정세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와 복잡한 역학관계를 읽어내는 통찰력, 그것이야말로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가장 값진 지혜이자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눈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통찰하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자 소중한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해가 이처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어떻게 해동성국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으며 동아시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 깊고 넓은 이야기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해가 당나라의 팽창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더 자세한 비결들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발해는 어떤 노력으로 그 위대한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